네, 지난 4월 8일 시행된 국가직 교육학개론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준 프린트물 보면 전체적으로 출제 문항 분석, 그리고 예상 점수, 이렇게 해설 이런 순으로 내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예측과는 다르게 여러분이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선재위원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문제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트렌드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꼬박꼬박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 하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평생교육이 전혀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도 특이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한국교육사가 또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것도 특이사항입니다. 기존의 대로 지금 최근 한 3년 동안 교육 통계나 교육 연구는 아예 배제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시험을 어렵게 출제할 의지가 없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이제 7급 같은 경우는 연구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출제 경향은 이제 교육행정학은 예측대로 한 5문제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육심리학은 조금 적게 나왔죠. 2문제. 그리고 교육사회학 2문제. 그 다음에 서양교육사가 2문제나 출제됐던 거는 아주 지극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육사를 빼고 서양교육사, 그리고 대표적 사상가를 중심으로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교육철학까지 이렇게 포함한다면 사철학이 3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학습이론은 최근에 트렌드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구성주의가 일반적인 흐름인데 이거는 기본적인 예전의 어떤 그런 문제들로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건데 제가 볼 때 심리학 쪽은 조금 선재위원들이 좀 약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지극히 이례적인 게 한 2년 동안 생활지도와 상담이 국가직에서는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무려 3문제나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약간 헷갈리는 문제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학교폭력 문제 그리고 송혜교 씨가 등장하는 글로리를 감명 깊게 봤나 봐요. 그래서 생활지도와 상담을 이게 무려 3문제나 선제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꼈다, 제대로 못 알면 틀리겠다 하는 것이 교육행정학에서 학교폭력 예방법이에요. 학교폭력 예방법은 중한 폭력과 경미한 폭력을 다르게 처리하잖아요. 근데 그 경미한 폭력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근데 그게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4가지 경우에 부합될 때, 그리고 2가지 프로세스를 거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스쳐 지나가듯 대충 알았다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웠던 그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중난도인데 리더십 이론에서는 분산적 지도성이 드디어 나왔죠. 그래서 분산적 지도성을 조금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어려워했을 것이다. 또 허를 찌른 게 행정학이 좀 세련되게 나왔는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에요. 근데 자유학기제, 뜬금없이 자유학기제가 나와서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학기제는 초중등 교육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의사항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좀 개념 정도를 알았으면 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교폭력 예방법과 학교 운영위의 심의사항 이걸 2개 다 틀린다면 한 90점 나올 테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 정도 틀렸다 싶으면 95점. 그래서 공부를 여러분이 좀 제대로 했다. 기본 이론부터. 그러면 90에서 한 95점 정도. 그리고 개념적으로 조금 어려워했던 것도 이제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학인데요. 그건 분석력인데
그거는 이제 국어적으로 해석해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VR, 가상현실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당혹스러워할 수 있는데, 가상현실은 지금의 뭐 메타버스적인 상황인 거니까 OHP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 이것도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해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교육 철학이죠. 항존주의 교육 철학입니다. 항존주의는 진보주의의 상대성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비인간화,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이나 물질 만능주의가 상대적 가치관, 진보주의 교육 철학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영원하고 동일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의 보편적인 이성에 초점을 두고 있죠. 이성의 도야를 통해서 인간성을 회복하자 하는 것이 항존주의입니다. 항존주의는 다른 말로는 영원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3번이죠. 지식이나 진리의 절대성, 영원성에 토대를 두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성을 도야하고 비인간화를 극복하자 하는 철학입니다. 1번, 아동 존중의 원리는 진보주의죠. 미국판 세교육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3번, 교육을 통한 사회 개조는 재건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것도 진보주의가 되겠죠. 문제 2번 볼게요. 비고츠키 용어 교육심리학입니다. 비고츠키 이론은 사회적 구성주의 또는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변증법적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철학을 인지 발달에 접목시키고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을 구성한다. 이런 관점입니다. 자,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이것을 잠재적 발달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실제적 발달 수준이라고 하죠. 그 수준의 차이니까 근접 발달 영역이 되겠습니다. 유사 발달 영역이라고도 하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근접 발달 영역은요, 일단 타인의 도움을 우리가 비계 설정, 스캐폴딩, 발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학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인지 발달이 보다 상향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 학습은 현재 자신의 능력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죠. 이러한 미래지향적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집단 무의식. 집단 무의식은 프로이드 제자인 융의 용어죠. 융의 용어.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강조했던 건 개인의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욕구 충족 과정에서 경험한 트라우마죠. 심리적 상처, 이런 것이 저장된 게 이제 개인적인 무의식이고요. 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게 이제 정신분석 상담의 핵심입니다. 근데 집단 무의식은요, 예를 들어서 한국민들의 그러한 역사 속에서 면면이 이어오는 한국인들의 어떤 민족성, 이런 것들이 집단 무의식이죠. 그리고 특정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그러한 성격적인 특성들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고요. 집단 무의식은 원형을 통해서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직업적인 성격을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성 속에 있는 여성성, 아니마, 여성 속에 있는 남성성, 아니무스, 이런 것들이 집단 무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된 무기력, 이거는 셀리그만이 개의 회피 연구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학습된 무기력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주어진 일을 해낼 수 없다는 자포자기적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된 무기력은 귀인이론하고 관계가 있죠. 학습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능력 없음으로 귀인할 때 학습된 무기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은 부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극단적으로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학습된 무기력을 형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의 원인을 능력 없음으로 귀인하지 말고
노력 없음으로 귀인해야 되겠죠. 그럴 때 학습 무기력이 형성이 안 되고요. 이런 것을 귀인 변경, 재귀인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폭력에서 이런 피해 학생들은 대부분 학습된 무기력 상태예요. 가정 폭력도 마찬가지고요. 데이트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무력감이라고 하는 것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학습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학습되느냐? 실패의 원인은 능력 없음으로 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플 때는 자꾸 누군가에게 호소를 해야죠. 예, 그래서 병은 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야 극복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초장에 이러한 폭력이나 그러한 인간의 자신의 존엄성을 유린당했다.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응? 그래서 뭐 술 먹을 때 술김에 그랬다. 뭐 이런 핑계 많이 대잖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상종하면 안 돼요. 제가 학교 경험에서 소름 끼치게 경험한 게 어떤 거냐면 그 가해자들은 이렇게 내가 가해를 해도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 괴롭힌다는 거예요. 응? 그런 사람의 대부분의 특징이 학습된 무력감이죠. 그죠? 그러니까 강해져야 돼요. 이런 인간들에게는 강하게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잠재적 발달 영역은 뭐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용어입니다. 문제 3번. 이것도 좋은 문제죠. 지도성에 대한 중앙집권적 사고를 부정한다. 그러니까 포커스드, 집중된 지도성을 부정한다. 영웅적 지도성을 부정한다. 그러니까 지도성은 팀의 조직 안에 모든 이들에게 다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이런 개념은 가드너의 다중지능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능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리더십도 그 구성원들 모두에게 있다라고 보는 거죠. 뭐 공유라는 개념이에요.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공동의 지도성을 실행하면서 여기서 또 주목하는 게 공유 개념과 실행 개념이죠. 우리가 학교 행사를 할 때 학교장이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교사들이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도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아니라 실행적 접근입니다. 학교 조직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고요. 학교 조직이 크고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조직 내 다양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런 게 이제 스플레인딩이 주창한 분산적 지도성이 되겠습니다. 분산적 지도성은 일단 그러한 집중된 영웅적 지도성에 대한 대항 개념으로 등장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모두가 리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래적 지도성과 변혁적 지도성은 상대 개념이죠. 번즈하고 베스가 주장한 겁니다. 거래적 지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환적 지도성이라고도 하죠. 지도자의 합리성 그리고 조직의 안정과 유지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하고 구성원들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럼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보상을 해줄게. 대표 자리에 앉아줄게. 이런 거죠. 그리고 네가 잘 알아서 해라. 자유방해. 그리고 예외적으로 말 안 들을 때는 간섭하는 거죠. 검찰을 동원해서. 이런 게 거래적 지도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혁적 지도성은 조직의 변혁과 혁신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리고 리더의 초합리성, 카리스마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가마적 행위, 솔선수범이죠. 그리고 구성원들을 지적으로 자극해서 업무를 새롭게 보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별적인 관심과 배려. 그래서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끌어내서 조직의 혁신을 도모하는 지도성이에요. 상황적 지도성은 70년대 사회학적 접근법이죠. 지도성의 효과는 리더와 구성원 그리고 상황 변인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휘들러가 있고요. 그리고 블렌차드와 허시, 레딘, 에반스와 하우스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문제 4번 서양교육사예요. 코메니우스는 체코 출신의 그러한 루터파 목사이었죠. 그래서 코메니우스는 17세기에 유행했던 교육사죠. 실학주의, 리얼리즘입니다. 그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교육에 접목시켰어요. 감각적 실학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던진 유명한 명제, 감각으로 수용되지 않으면 이성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의 유용한 교육을 위해서 오감각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자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메니우스의 교육의 모토가 범지학이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내용을 모든 방법으로 가르쳐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메니우스는 개신교 그러한 목사였지만 교육을 통해서 종교적인 전쟁, 이러한 폭력을 불식시키고 평화를 심으려 했던 그러한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그 사파적 그림이 삽입된 세계도회를 제작했죠. 이게 언어 교재가 되겠습니다. 1658년에 제작되었습니다. 문자 위주 언어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실물을 통한 언어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동굴의 비유는 플라톤이죠. 동굴이라는 것은 세계의 한 부분이에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유성에 살고 있다. 유성이 세계의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사실 대한민국도 세계 전체의 일부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이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거죠.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 잘못된 인식, 이 동굴의 비유 같은 경우는 참된 진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어찌 보면 선입견 편견이에요. 그래서 이 동굴을 탈출하는 게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럼 동굴의 비유를 보면 사람들은 묶여있고 뒤에는 모닥불이 있고 벽만을 보는 거죠. 그림자가 계속 그림자를 보다 보니까 그게 실물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동굴 안에서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그게 소크라테스인데, 그런 뒤를 돌아다 볼 수 있는 사람, 이게 용기예요. 그리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인식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지자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동굴 밖의 세계가 참된 실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신념, 뭐 종교적 신념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의심하는 걸 오성이라고 하죠. 또는 통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이성을 통해서 이데아, 객관적 진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예. 이것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입니다. 참된 진리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무릎학교, 모국어 학교, 라틴어 학교, 대학은 4단계 단선형 학교 제도잖아요. 코메니우스의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자, 문제 5번. 출발점 행동을 물었어요. 교수학습 이론입니다. 출발점 행동은 도착점 행동의 반대 개념이죠. 그럼 도착점 행동은 수업의 결과로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행동. 이거는 교육의 목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것, what should be.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받기 전의 상태, what is, 이것이 출발점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출발점 행동은 준비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요. 브루너 같은 경우는 학습 의욕, 학습 경향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출발점 행동을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진단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수업 이전에 여러분이 갖추고 있는 그러한 인지적인 그러한 지식이나 정의적인 상태 또는 행동적인 상태, 이런 것이 출발점 행동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출발점 행동을 우리가 선행학습 능력이라고 불러요. 예. 또는 사전학습 능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자, 그럼 출발점 행동에 대한 설명, 그 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1번은 학습 내용과 또는 매체를 선정하고 수업 절차를 확인한다. 이거는 교수 설계 과정에서 설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2번, 학습자가 해당 학습 과제를 학습할 만한 발달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한다. 이게 출발점 행동을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체적 조작기에 이르지 않는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에게 그 구체적 조작기의 특성이 나타나는 그런 과제를 가르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학습자의 선수학습 요소. 선수학습은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것. 예를 들자면 1차 방정식 문제를 풀기 전에 사칙 연산을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걸 선수학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이전에 지난 시간에 학습한 거는 이거는 사전학습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선행학습 능력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해당 학습과제에 대한 학습자나 흥미나 적성, 이와 같은 정의적 특성을 확인하는 것도 출발점 행동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출발점 행동을 확인해서 이제 그에 맞는 수업 방법, 수업 자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6번, 드디어 콜버그가 나왔죠.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이론입니다. 근데 지문들은 조금 어려운 지문들로 나왔어요. 그냥 쉽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일단 도덕성의 개념, 콜버그가 생각하는 도덕성은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을 승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아제는 아동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타율적 도덕성에서 자율적 도덕성 이렇게 2단계로 접근하고 있다면 여기서 무율적 도덕성을 추가해서 성인의 도덕성까지 이론을 확장한 것이 콜버그입니다. 그럼 콜버그는 피아제 이론을 바탕으로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성은 인지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인츠의 딜레마라는 도덕적 가치가 충돌하는 가치 갈등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 이걸 도덕적 리즈닝, 추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도덕적 추론의 입장에서 인지 발달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지 발달을 이제 수준, 레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조작기는 이제 무율적 도덕성, 그리고 전인습 수준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는 타율적 도덕성, 인습 수준,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는 인습 이후 수준, 자율적 도덕성, 그리고 각각 수준별로 2단계를 설정하고 있죠. 자, 그럼 1번, 아동 초기에 초점을 둔 이론이다. 도덕성 발달은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자, 요건 누구예요? 피아제죠. 피아제. 동화 조절도 피아제의 개념이죠. 타율적 도덕성에서 자율적 도덕성.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선악을 판단하는 초자의 작동에 의해 도덕성이 발달한다. 이건 누굴까요? 이건 프로이드죠. 프로이드는 도덕성을 정의적인 특성, 양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덕성 하면 습관화된 도덕적 행동. 쟤는 착한 일을 잘한다. 그리고 뭐 약속을 잘 지킨다. 이렇게 습관화된 행동,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행동주의, 스키너죠. 자, 그러면 이제 2번하고 4번인데, 전인습 수준은 1, 2단계죠. 1, 2단계. 무율적 도덕성이니까. 전인습 수준에서 도덕성의 발달의 시작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다. 1단계죠. 벌과 복종에 의한 도덕성. 이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인습 수준은 3, 4단계죠. 타율적 도덕성. 근데 정의, 평등, 생명과 같은 보편적 원리, 양심과 보편적 원리에 대한 확신으로서의 도덕성은 6단계죠. 6단계니까 가장 높은 단계 후인습 수준이 되겠습니다. 인습 수준은 3, 4단계가 됩니다. 자, 문제 7번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인데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생 간의 상해, 폭행, 협박, 따돌림 등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이거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 정의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학교 밖 그 학교폭력을 이것을 교사가 학교 내에서 자치위원회를 두고 그것을 심의해야 한다.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학교 밖에서 발생한 폭력을. 그래서 이게 입법 초기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은 이게 기피 업무 중에 하나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 학교 폭력 업무는 서로 안 맡으려고 그래요. 그러자 이제 이것이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갔어요. 교육지원청. 그러면 교육지원청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의 교육지원청 또는 2개를 합쳐서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학교폭력은 학교 안,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폭력인데요. 신체상의 폭력도 있고요. 정신상의 폭력, 뭐 따돌림 같은 거,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 이것도 학교폭력이고요. 그리고 사이버 불링이라고 해서 사이버 폭력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경미한 학교 폭력의 경우는 요거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한 폭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거고,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얼핏 맞는 것 같죠. 그럼 일단 넘어가 보세요. 그럼 학교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해요. 이건 의무적이에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이제 4번.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등이 있다. 맞았죠.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 가해 학생을 위한 조치는 9단계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퇴학인데, 퇴학은 의무교육기관은 적용되기 어렵고요. 제공되지 않고요. 그럼 2번이 틀렸죠. 자, 여기 보면 그 보호자가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해야 돼요. 그리고 2가지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만 있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4가지 사항, 2가지 과정을 다 포함할 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4가지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4가지 사항은 일단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정신적인 폭력이니까 2주 진단서가 나오지 않아야 돼요. 신체 정신적 폭력이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심한 폭력이 아니라는 거죠. 웬만하면 2주 다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재산상의 폭력은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있더라도 즉각 복구된 경우, 그 다음에 3번째, 지속적인 학교 폭력이 아닌 경우, 처음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4번째가 보복 조치가 아닌 경우. 이 4가지를 다 포함할 때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 없죠. 그리고 또 2가지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이와 같이 이제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근데 이렇게 않는다라고 말만 하면 안 돼요. 서면으로 원하지 않는다. 서면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학교 내에 전담기구가 있어요. 교감을 중심으로 한 전담기구에서 이제 학교 폭력이 약하다는 서면 확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4가지 사항 그리고 2가지 과정을 모두 거친 경우에 이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해를 한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7번은 틀릴 가능성이 더 높은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4번 같아. 이거보다 더 많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문제 8번. VR, 가상현실이죠. 이런 걸 종합해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가상현실은 이제 우리가 컴퓨터 속에서 경험하는 게임과 같은 게 가상현실이죠. 가상현실보다 더 현실성이 높으면 AR,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증강현실. 예, 그리고 그거보다 리얼리티가 더 살면 XR이라고 하죠. Extended, 확장현실. 그리고 이런 3가지를 합쳐서 MR, 믹스드 리얼리티, 그래서 뭐 혼합현실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넷이나 뉴러닝 상황에서 컴퓨터의 그러한 상황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수업 자료를 탐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현실에서 직접 경험할 수 없었던 사물, 장소, 역사 속 사건 등을 재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투사 매체인 실물 화상기하고 OHP를 핵심 장치로 하는 이건 거리가 멀죠. 이거는 투사 매체라고 하는 것은 열이나 전기를 활용해서 이거는 스크린에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펼쳐 보이는 세계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죠.
실물 화상기 같은 경우는 불투명한 거, 예를 들자면 이 종이책 같은 내용을 투사해서 스크린에 확대해서 제시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 OHP는 TP라고 하죠. 트랜스페이퍼. 투명한 용지에 그래서 프린팅을 하거나 그 다음에 글자를 써서 확대해서 제시하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리는 그 현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가상현실 하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장면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잖아요. 내가 겪은 어떤 그런 상황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으니까 학습자에게 흥미와 몰입감을 높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제 9번.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입니다. 자, 인지적 영역 복잡성의 원칙에 따라서 블룸은 수행 목표, 인지적 행동을 6가지로 제시했어요. 제일 작은 게 지식, 그 다음에 이 지식을 활용하는 게 지적 기능이죠. 그래서 이해력, 그 다음에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평가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복잡한 사상이나 아이디어의 구조를 파악하는 수준의 행동이다. 그 구성 요소나 관계의 확인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조는 관련성이잖아요. 요소와 요소의 관련성. 그래서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를 확인하는 거니까 요소 분석이죠. 그리고 요소와 요소의 관계 분석이죠. 관계 이면에 작동하는 원리, 조직 원리 분석이죠. 그러니까 분석력이죠. 분석한다는 말은 분석 철학, 작년에 출제가 됐지만 나눈다는 개념이잖아요. 전체 장면을 구성하는 요소나 관계, 그리고 조직 원리를 파악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주에 속하는 목표 진술의 예로는 사실과 추론을 구분하기, 분석력이죠. 그 다음에 인과관계, 관련성을 찾아내기,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겠습니다. 적용은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추상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게 적용이죠.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트랜스퍼, 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다음에 분석의 반대가 종합이죠. 그러면 여러 구성 요소들을 전체가 하나가 되도록 묶는 게 종합력이에요. 종합력은 독조, 추적, 독특한 의사 전달 방법의 창안 능력, 조작의 계획 및 절차의 창안 능력, 그 다음에 추상적 관계의 추측 능력. 그래서 종합력은 창의력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종합력은 통합력, 융합력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인지 능력이 뭐예요? 평가력이죠. 평가력은 가치 판단하는 거죠. 자, 문제 10번. 19세기 개발주의 교육사상가 페스탈로치예요. 자, 페스탈로치는 개발주의라는 게 루소의 아동 존중 철학을 방법론으로 계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일반 교육학, 페다고지를 저술한 사람 누구예요? 헤르바르트지. 교육학의 아버지잖아요. 심리학은 무슨 심리학? 표상 심리학.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죠. 교육의 목적은 오도념의 도야, 철학이죠. 이렇게 철학과 표상 심리학을 바탕으로 교육학의 학문적 체계를 정립했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아동의 자발적 활동과 실물을 활용한 직관교육, 이런 걸 강조했죠. 직관의 3요소가 수, 형, 수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림, 언어로 이어지는 거고요. 루소의 자연주의를 교육 실제에 적용해서 빈민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래서 고아들을 위한 빈민학교에서 출발해서 초등교육을 실천하는 교육에 있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H, 조화적 발전의 원리, 통합의 원리라고도 하죠. 이게 플라톤의 그러한 이론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신체적 능력, 핸드, 도덕적 능력, 하트, 지적 능력, 헤드. 이게 조화적 발전이죠. 통합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1번 볼게요. 교육행정 과정론이에요. 교육행정 과정론은 과학적 관리론을 행정가가 일을 전개하는 절차에 초점을 두는 거죠. 일반적으로 PIC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플래닝, 기획, 임플리먼트, 실행, 그 다음에 컨트롤, 통제입니다. 통제. 그러면 행정가가 조직을 경영하는 순서가 요 세 가지인데요.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는 요 세 가지예요.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기. 평가가 통제죠. 자, 이것을 일반 행정 과정에 적용한 사람이 페요리고 교육 행정 과정에 적용한 게 시어즈예요. 그런데 요 개념을 물은 거예요. 개념.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설정에 필요한 수단,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선택해서 미래 행동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플래닝, 기획이죠. 기획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기획이잖아요. 미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수단을 마련하는 일. 그 다음에 현재 조직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최선의 수단을 마련하는 일. 이게 기획이죠. 그럼 기획의 결과, 이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stimulating, 자극은, 이거는 캠벨이 교육행정 과정 요소로 추가시킨 거거든요. 자극이 뭘까요? 그레그는 influencing, 영향력 행사라고 불렀지. 그럼 페요는 뭐라고 불렀냐면 commanding, 명령이라고 불렀지. 예, 그리고 시어즈는 디렉팅, 지시라고 불렀지. 그러니까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성, 이 과정이 바로 스티뮬레이팅, 자극이에요. 그 다음에 조정도 시험에 잘 나오죠. 코오디네이팅. 결국은 정치나 리더가 하는 것은 조정이에요. 조직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들을 어떻게 한다? 협동하게 하는 일. 응? 이렇게 구성원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배열하는 것을 조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리더는 조정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이벨루에이팅, 평가는 통제죠, 통제. 목표 달성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동기이론이에요. 자, 동기이론은 교육 심리학으로도 나올 수 있고 교육 행정학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자, 행정학에서 이제 행정학으로 나왔습니다. 허즈버그는 동기 위생 이론이죠. 동기 이론은 이건 만족 요인, 위생은 불만족 요인. 그리고 동기는 접근 욕구, 위생은 불결한 위생을 피하려고 하니까 회피 욕구. 그리고 동기는 심리적인 거지, 개인 내적인 요인. 그리고 위생은 개인 외적인 요인이 되겠죠. 환경에서 비롯된 요인이에요. 자, 그럼 근무 조건, 직업 안정성, 보수. 이거는 외부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럼 동기예요, 위생이에요? 위생이지. 이 두 가지는 상호작용이에요, 별개예요? 별개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위생 요인을 제거하고 2차적으로는 동기 요인, 직무 확장 전략이죠? 이런 걸 통해서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 맥그리거는 인간의 본성에 따른 동기 전략이죠. 그럼 인간의 본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Y이론, 부정적으로 보는 게 X이론. 그럼 여기서 보면 적절하게 동기부여가 되면 누구나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다. 긍정적 인간관이에요? 부정적 인간관이에요? 긍정적 인간관이죠? Y이론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그래서 Y이론을 적인 인간관을 리더가 갖고 있다면 과학적 관리론, 분업의 원리를 적용할까요? 아니면 인간관계 이론으로 경영할까요? 인간관계 이론이지. 예, 그리고 리더십은 전제적,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발휘하겠어요?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겠어요?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자, 정신분석 상담이에요. 정신분석 상담은 무의식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 하는 거죠. 그럼 그 무의식이라는 게 바로 과거의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저장된 공간이에요. 그걸 의식화하는 기법. 가장 치료의 핵심은 무의식에 억압된 게 의식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런 걸 트랜스퍼런스 전이라고 불러요. 학습의 파급 효과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옮겨지는 거예요. 무의식에 있는 게 의식으로 옮겨지는 걸 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상담에 비협조하는 게 있죠. 왜냐하면 나의 부끄러운 상처가 드러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걸 저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상담 시간에 막 늦는다거나 상담 시간에 딴짓한다거나 이런 게 저항의 분석. 그리고 대부분 어린 시절, 남근기 이전에 과거가 현재를 지배한다는 거잖아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막 얘기하게 하는 거, 자유현상. 뭐 이거 외에도 뭐 최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 유머, 수다 이런 것들을 또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간은 프로이드의 해안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은 욕구적이고 본능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격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 저 사람이 실수할 때 어떤 실수를 하는가 잘 보세요. 저 사람이 유머를 할 때 어떤 유머를 하는가 잘 보세요. 내가 마음에 든 사람. 근데 막 성적인 농담을 많이 한다.
사귀지 마세요. 응? 네, 그런 사람. 그리고 술 먹였을 때, 필름 끌어졌을 때 이상한 행동을 한다. 폭력적이다. 사랑하니까 그래도 참아줘야지. 아닙니다. 그 무의식을 잘 보세요. 무의식이 진짜 생각입니다. 빙산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의식은 극히 일부잖아요. 무의식. 그래서 여러분 합격생 중에서 얼마 전에 결혼한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를 따라다니는 남교사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만났는데 술 먹으니까 영 아니래. 그래서 내가 그만 만나라. 그래서 정말 그 말 듣고 그만 만났고 지금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하는 건 앨리스죠. 합리적, 정의적, 상담 이론 A, B, C, D 중에서 D입니다.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실용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논박을 통해서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문제 14번. 이것도 조금 허를 찌른 건데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놀라요. 이런 문제를 볼 때 역시 교수들은 그래도 배운 게 많으니까 이런 허를 찌르는 문제도 잘 내는구나. 그러니까 뜬금없이 자유학기제가 나와서 이게 뭐지? 막 이렇게 그러면 충격을 받으면 이미 진 거야. 말린 거야. 그래서 학교급식 심의사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그것만 봤을 거예요. 이게 사립학교에 예외적인 게 딱 하나 들어가 있지 않거나 아니면 그 학교 발전기금, 이건 심의 의결 사항이니까. 근데 그게 없는 거지. 교과용 도서, 요거에 많이 갔더라고 보니까. 교과용 도서, 교육자료 선정. 이게 8개 그 인정 교과서 중에서 2가지를 학원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뭐 영어 교과서 이런 거. 그러면 이걸 이제 학교장이 이제 교육지원청에 올리면 그 중에 하나를 거기서 선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것도 해요. 요것도 해당이 돼요. 그리고 뭐 대학 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 이거는 7급 시험에도 나왔던 거고, 그지? 근데 자유학기제 설마 이거일까? 근데 자유학기제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한 학기 동안 2016년도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한 학기 동안 자유롭게,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2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허를 찔렸으면 틀렸을 겁니다. 아마 3번으로 많이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 학교가 지배집단의 의미체계와 가치체계, 헤게모니,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이죠. 원래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설했던 그람시가 처음 썼던 물리적인 용어를 문화적 헤게모니로 계승하고 있는 게 마이클 애플이죠.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이에요.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이런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도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자, 문제 16번. 교육사회학 콜맨입니다. 사회자본론이죠. 자, 사회자본론은 이게 기본적으로 콜맨은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1966년 보고서에서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제1차적인 요인이 뭐다? 가정 배경이다. 그리고 2순위가 친구들, 그리고 3순위가 학교 환경이다. 학교 환경의 영향력은 10%밖에 미미하게 작용할 뿐이다. 그리고 가정 배경을 자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죠. 부모의 학력, 그 자녀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부모의 학력을 인적 자본. 그 다음에 부모의 경제적 소득 수준. 이거는 경제 자본이죠.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이 소셜은 휴먼 릴레이션십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상호작용. 뭐 대화 시간을 많이 갖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회자본이고, 사회자본은 가정 안의 사회자본도 있고 가정 밖 사회자본이 있죠. 가정 밖 사회자본은 부모가 이웃에서 또는 학교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활동하는 걸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르죠. 이웃과의 정보를 교류한다거나, 뭐 학교에서 그 학부모위원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그러한 학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1번, 부모 자녀 간의 상호 신뢰, 긍정적 상호작용,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 긍정적 상호작용, 대화, 이건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죠. 2번, 지역사회 주민들이 생활지도, 학습 지원 방법,
학습 분위기 조성 등에 대해서 협력하는 활동이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가정 밖 사회적 자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학생의 학업 성취 격차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이죠. 그 다음에 학교 시설, 실험실, 물리적, 객관적 여건에 따라 좌우된다. 학교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건 사회적 자본이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학생의 학업 성취 격차를 설명하는 이 사회 자본이 이 콜맨의 연구, 그리고 1967년 영국의 플라우덴의 연구, 그리고 1971년 사회학자 젠크스의 연구를 통해서 이게 콜맨의 이론을 또 지지하게 되죠. 그래서 교육격차의 원인은 가정 배경에서 비롯된다. 라는 것이 콜만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학교 내 사회적 자본에 주목한 사람이 있지. 누구지? 갈등 이론가야. 연출 모형이라고 하죠. 7급에서 나왔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친구들이나 선생님들하고 이런 사회적 관계가 좋다는 거지. 그지? 그게 뭐예요? 스탠톤, 살라자, 그리고 돈부시지. 결국은 여러분도 이제 직장에 가면 이 인간관계, 사회적 자본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승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좋은 사이였어 봐. 그래서 교육부 장관 될 수도 있잖아. 그죠? 예. 다른 분하고 사귀어야 되나? VIP가 또 있는데, 그지?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7번. 학습 정도를 시간의 함수로 본다. 학습 정도가 학업 성취도야. 필요한 시간분의 사용한 시간. 그러니까 캐로리지. 예, 그러면 필요한 시간은 교사 입장은 뭐죠? 수업의 질. 학생 입장은 특정 과제를 빨리 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적성이지. 모든 과제를 잘 해낼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수업 이해력. 이게 IQ고요. 일반 능력이야. 근데 적성은 시간이잖아. 특정한 과제를 빨리 해낼 수 있는 학습하는 데 필요한 시간. 그 다음에 사용한 시간에 해당되는 건 교사 입장에서는 뭘까? 학습 기회. 어느 만큼 시간을 허용했느냐. 학습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학습 지속력이지. 끈기지. 지구력입니다. 자, 수업 이해력은 학습자가 수업 내용이나 과제를 이해하는 정도인데 이게 모든 과제에 해당되는 거니까 일반 능력이에요. IQ 같은 거예요. 그러면 수업 이해력을 보완하는 게 수업의 질이라고 하는 거지. 결국 캐로는 시간의 함수, 그래서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하고 사용한 시간을 최대화하면 누구나 학업 성취도에 도달할 수 있다. 누구나 학습받을 수 있다. 민주적 교육관, 발달적 교육관이 확립되는 데 기여를 했지. 엘리트적 교육관에서, 선발적 교육관에서 발달적 교육관으로의 변화, 그리고 능력, 지능은 하나의 요인에 불과해. 시간을 많이 투입하면 그럼 완전 학습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의 관점도 변화시켰지. 능력이 높은 학생, 능력이 낮은 학생이 아니라 빨리 학습하는 학생, 늦게 학습하는 학생.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한 학습 목표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평가 개념을 엘리트를 변별하는 상대평가에서 누구나 목표에 도달하는지를 알아보는 절대평가로 바꿔놓았지. 네, 그게 교육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8번. 교육평가인데 이것도 다양한 평가가 나왔어요. 일단 평가에 시간 제한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을 스피드 테스트, 속도 검사라고 불러요.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걸 파워 테스트, 역량 평가라고 하죠. 그럼 모든 학생이 모든 문항을 풀어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다. 이거는 시간 제한을 안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량 평가죠. 이 속도 검사에서는 어떤 신뢰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시험 문제 나왔었잖아요. 반분 신뢰도. 응? 반분 신뢰도는 시간 제한을 두는 속도 검사에서는 반분 신뢰도가 낮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역량 검사에서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준거지향 평가는 평가 기준에 따른 거죠. 준거가 뭐예요? 목표죠. 학생의 점수를 다른 학생들의 점수와 비교해서 상대적 서열 순위를 매기는 것, 규준지향 평가, 상대평가죠. 그리고 자기 참조 평가가 있어요. 능력 참조 평가, 성장 참조 평가를 통합한 거예요. 자, 평가 시기.
평가 기능, 평가 목표에 따라 진단, 형성, 총괄평가. 네, 형성평가는 수업 중에, 학기 중에 학습의 진척 상황을 점검해서 학습 속도를 조절하거나 학습자 강화에 활용한다. 맞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업이라는 측면으로만 보면 안 돼요. 학기라는 측면에서 학기 중에 하는 것도 형성평가예요. 학기 말에 하는 것은 총괄평가고요. 학기 초에 하는 것은 진단평가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 검사는 검사 도구를 누가 제작하느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든 게 표준화 검사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만든 걸 뭐라고 불러요? 교사 제작 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사가 제작해서 수업 진행 중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나 행동 특성을 측정한다. 이거는 교사 제작 검사죠. 그러니까 형성평가는 교사 제작 검사예요. 자, 표준화 검사는 용도가 다양해요. 뭐 지능 검사, 성격 검사, 적성 검사 용도가 다양하고요.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가 모두 높아요. 그리고 표준은 전국 평균이에요. 그래서 표준화 검사는 상대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생활지도와 상담인데요. 청소년 비행 발생 이론이에요. 자, 이게 학교 폭력에 되게 초점을 둬서 문제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작년 7월엔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교육 격차와 관련된 문제들이 교육 사회학에서 중복돼서 콜맨과 중복된 이론들이 되게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지금의 이슈는 이게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그래서 생활지도나 학교 폭력 예방법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건 교육학에서는 7급은 가능해요. 교육학이니까. 우리는 개론이잖아. 그럼 뭐 선재위원들이 학교폭력 그 전문가들인가? 그것만 냈으니까, 주로. 자, 듀류켐이 발전시켰다. 듀류켐의 자살론이죠. 자살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예요? 아노미잖아요. 그럼 아노미는 뭐죠? 사회가 변동했는데 그 변화된 사회의 규범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무규범 상황이에요. 이걸 발전시킨 사람이 드디어 또 나왔어요. 멋진 이름이 나왔어요. 머톤이래. 머튼인데. 그래서 이거 제기할까 말까 하다가 뭐 정답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머튼이잖아. 머톤이 뭐야, 머톤이. 응? 뭐 톤은 독일어로 읽고 앞에 건 영어로 읽고. 응? 그러니까 머튼은 아노미가 뭐지? 문화 목표와 공식화된 수단 간의 불일치. 그게 아노미지. 그래서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수단 간의 불일치가 아노미라. 그래서 사회 심리적 긴장이 일어나죠.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문화 목표가 그 학생들에게는 인류대학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도적 수단이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인류대학은커녕 대학에 갈 수 없는 상황. 그게 아노미죠. 그럼 심리적으로 평온해요, 긴장해요? 긴장. 그래서 실급 시험에서는 스트레인 시어리, 긴장 이론으로 나왔어요. 그럼 그 긴장을 해소하는 쪽으로 행동하는데 그게 비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고요. 낙인 이론은 이거는 부정적인 명명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명명, 라벨링 이펙트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낙인 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정상성을 벗어난 거잖아요. 일탈 아니면 규칙이나 법을 어긴 건데 그 불이행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타인의 그러한 명명이 비행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것도 공부하는 척한다. 재수 나빠. 이러한 네이밍이 비행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통상 하그리부스는 3단계로 설명하고 있죠. 모색, 추측 단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뭐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다 재수 없다고 아이들이 그러는 거야.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지? 내가 정교화 단계죠.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를 획득하는 단계고요. 그 부정적 자아에 맞춰서 습관화, 공고화, 습관적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영혼은 되게 나약해요. 그죠? 이렇게 육체적인 물리적 폭력도 있지만 우리가 사회학에서 이야기한 상징적 폭력, 그중에 언어적 폭력 이런 것도 엄청나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성찰을 해요. 자주 해야 되는데 제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혹시 제가 말을 잘못 던져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덜한데 5급 시험할 때는 막 내가 야단치거든요. 그것도 못하냐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피해를 내가 복수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회통제이론은 허시죠. 그러면 비행 성향을 억제할 수 있는 통제 요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친밀감이죠. 인간적인 애착. 이런 것이 약해질 때 비행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사회적 연대 요소. 친밀감. 그 다음에 전념이죠. 커미트먼트. 목표 설정을 했고 목표 달성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전념. 그 세 번째가 인발브먼트, 참여죠. 일상생활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있다면 비행이 안 일어나죠. 그리고 네 번째가 빌리프, 신념.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비행이 안 일어나요. 이 4가지가 약화될 때 비행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이론은요, 이거예요. 이거는 합리적 선택이론은 기대 비용 효과라고 할까? 그러니까 내가 비행을 저질렀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있지? 근데 비행을 저질렀을 때 내가 감당해야 하는 손해가 있지? 그런데 손해보다 이익이 더 커. 그럼 비행을 저지른다는 거지. 응? 그래서 여러분 사법제도, 그 어떤 법학자가 얘기했잖아요. 사법제도 형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얻은 수익보다 비행을,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서 얻은 수익보다 형량이 더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 유전무죄라는 건 뭐야? 돈이 있으면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게 그 효과가,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더 큰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형량이 너무 가벼운 거지, 그지? 응? 그래서 합리적 선택은 그런 말이에요. 내가 비행을 저질렀을 때 돌아오는 수익과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손해가 있는데 손해보다 수익이 더 큰 거야. 그래서 비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제도가 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응? 그러니까 아동에 대한 성폭력. 그럼 한 5년 살다 나오면 되거든? 그 다음에 사기친 것도. 사기쳐서 내가 사람들 돈을 모아서 사기쳤다? 한 몇 년 있다 나오면 그 돈은 내 돈 되는 거거든? 그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모범택시 같이 응징해야 돼. 그죠? 예. 근데 참, 드라마에서만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참 그렇잖아. 응? 자, 50억 먹은 놈은, 뭐 정당한 거고, 지금 또 야당 탄압하는데 뭐 9천만 원? 이런 거잖아. 어떻게 이렇게 법이 형평성이 없는 거야? 그게 정의인가? 플라톤이 지금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온다면 아마 기절초풍할 일이죠. 자,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생활지도에 5대 활동이 있죠. 일단 제일 첫 번째가 조사활동, 이해활동이죠. 두 번째가 인포메이션 서비스, 정보 제공 활동. 세 번째가 상담. 네 번째가 배치 또는 정치. 다섯 번째가 추수 또는 사후 점검 활동. 자, 그럼 진로 탐색을 위해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거는 정치를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신입생에게 학교 교육과정, 특별 활동에 관한 안내 자료를 배부했다. 이거 정보 제공 맞았어요. 이 문제도 근데 틀린 거야. 옛날 문제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특별 활동이라는 말을 써. 그렇잖아. 어?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써야지. 이런 거 여러분 이의제기 하세요. 제가 맞추긴 맞췄지만 문제를 조금 검토한 다음에 내셔라. 여러분 유명해져요. 인권위 이거 올리세요. 요거. 머톤이 어디 있습니까? 머튼이지. 응? 그러니까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지난번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기출문제 풀이 할 때 얘기했잖아요. 형태주의하고 행태주의는 다른 거야. 근데 그때 내가 그걸 이의제기를 못한 게 잘못한 건데, 형태주의는 독일의 심리학이고 행태주의는 행동주의야. 응? 근데 행태주의를 형태주의처럼 나왔었거든? 응?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문제제기해서 지금 특별활동이 어디 있어? 창의적 체험활동이지.
그 다음에 이게 정답인데, 그러니까 이건 정답 아니다. 특별활동이란 말 없다. 이거 한번 이의 제기해볼까? 틀린 사람은 꼭 이의 제기하세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수업 적응 정도를 점검하고 부적응 학생을 상담했다. 이건 점검하는 거니까 추수활동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학기 초에 학생이 가는 신체적, 지적 특성과 가정환경 등의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거는 조사활동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자, 기출문제 풀이를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또 인사혁신처에서 지방직도 출제를 하니까 지방직 준비의 방향 이런 것들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